보라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죠. 네. 둘 다 인공지능인데 보라색은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네. 초록색은 들어온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네. 네. 보라색은 진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얘네가 훈련이 잘 되면 진짜 사진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보라색은 초록색을 속이려고 그러고 초록색은 보라색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네. 진짜 사진인지 가짜인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챗GPT를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랑 비슷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맨 위에 이상한 글자 써놨죠. 저게 옆에 있는 분자 구조를 저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자 보면은 탄소로 시작, C 탄소, 네. 탄소 하고 산소가 2개 붙어 있다. 아. 자 그럼 저기에요, 저 위에 산소 네네. 2개 붙어 있는 탄소 하나 있잖아요. 그림. 탄소가 탄소가 어디? 탄소가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여기 그냥 없어. 선에 아무것도 없으면 탄소. 선 오케이.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선 양쪽 끝에 탄소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맨 위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C가 있고 네. 그 아래에 C가 있고 네. 그 옆에 두 줄로 O가 붙어 있다. 가로가 쳐 있으면 지금 곁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N, 그 다음 밑에 또 C. C. 근데 C 옆에 숫자 붙어 있죠. 네. 네. 숫자는 링이다. 다시 여기 돌아올 거야 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제 글자처럼 옮겨놓은 거예요. 저 정보를 가지고 그 챗GPT 기술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훈련한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기 밑에 인공신경만 놓은 거 밑에 안될 하고 빈칸 그러면 과학이라고 채워주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쟤도 저 위에 스트링을 스마일즈 코드라 그래요. 스마일즈 코드 하나를 지워요. 그다음에 저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넣어봐. 이렇게 훈련시켜요. 챗GPT에서 쓰는 기술과 비슷한 기술을 이제 접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저걸 잘 채운다 그러면 얘는 분자구조의 언어를 잘 학습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실험감 맞춰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처리하고. 왜냐면은 그냥 쓰면은 분자구조라는 걸 얘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거쳐서 갑니다.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해가 되면 요 다음 슬라이드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약 개발 논문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슬라이드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이런 이제 좀 복잡한 그림이 나와요. 자, 근데 보면은 밑에는 드럭, 약이 있죠? 네. 위에는 프로틴, 단백질이 있어요. 네. 그럼 요 약이 위에 단백질이 얼마나 잘 붙는지를 예측을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바로 이런 구조에 잘 안 쓰는 이유가 그냥 이미지만 보면 다른 거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 위에 보시면 단백질 옆에 디스턴스 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뭘 동그랗게 해놨죠. 네. 네네. 얘를 이 구조에 정보를 담아서 이미지로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에 쓰는 기술을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단백질에서는 단백질의 안에 아미노산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아미노산 간의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 이미지로 환산시킨 거예요. 그러면 네네.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한다면 아마 단백질이 기능하는데 중요한 거를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미지 추출 기술을 여기다 쓰는 거죠. 네. 네. 그다음 밑에 약은 드럭을 아까 보여드린 이상한 문자로 스마일. 바꿨죠. 네. 스마일즈 코드로 바꿨죠. 네. 그다음에 옆에 보면 멀티헤드 어텐션 이렇게 써있는데 그게 챗GPT에 쓰이는 기술. 그러니까 그 기술과 이미지 추출 기술을 같이 써서 네. 약에서 중요한 것부터 뽑고 네. 밑에 드럭 피처라고 해서 이제 칸이 있죠. 그다음 위에 프로틴 피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단백질에서 중요한 피처도 뽑고 약에서 중요한 것도 뽑고 그다음에 둘이 인터랙션 하는지 한번 예측해봐 라고 준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붙어 안 붙어를 물어본 것 같아요. 각각의 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뽑고 그 다음에 단백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약이 효능을 나타내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단순화시켜서 뽑은 다음에 둘이 반응을 시켜보는 거지. 그거를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렇게 기술을 쓴다. 그래서 조금 먹어도 되는 약을 찾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주 이 그렇군요. 단백질에 잘 붙는 약을 찾는 거죠. 약이 될 수 있는 구조 혹은 구매할 수 있는 약 혹은 구매할 수 있는 분자 구조가 라이브러리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단 말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분자 구조가. 네. 한 뭐 많은 거 2억 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에 잘 붙는 게 뭘까? 안 붙는 건 뭘까? 라고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붙으면 안 되는 단백질에 붙나? 부작용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심장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어떤 단백질에 딱 붙으면 심장 박동이 잘 안 돼요. 그럼 위험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엔 안 붙으면서 내가 효과를 봐야 되는 거기엔 딱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아, 요건 되겠어라고 하는 걸 뽑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미 약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 데 효과가 있나? 찾을 때 써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를 찾는다고 AI 신약 개발 회사가 많이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미 약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혹시 코로나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나? 딥러닝이랑 시뮬레이션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왼쪽에 그래프 보면 빨간색은 잘 뭉쳐있고 파란색은 떨어져 있죠. 빠져나오는 하나 있죠. 네네네네. 네.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데 딥러닝은 요 빨간색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빨간색 부분이랑 유사하면 잘 맞춰요. 파란색은 벗어나 있잖아요. 네. 예측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약을 개발하는데 저 파란색이 약이 될 만한 구조였어요. 그러면은 빨간색만 가지고 열심히 학습한 딥러닝은 절대로 약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이제 보완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렇게 단백질 구조 가져와서 달 분나도 보고 실험도 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은 동물 실험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괜찮은 걸 찾았어요. 그럼 네. 이제 동물 시험에 가서 검증을 해야죠. 근데 동물 시험도 이제 좀 비싸거든요. 식약처 허가를 받으려면 아무 데서나 그냥 동물 실험하면 안 돼요. 인증을 받은 기관에 가서 해야 돼요. 그거를 GLP라 그래요. Good Laboratory Practice. 그러니까 이 실험이 믿을만하게 수행되는 곳이라는 인증을 받은 곳에 가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비싼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켜야 될 절차가 꼭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인데, 이게 간독성 예측하는 거예요. 먹었을 때 간에서 부작용이 있냐, 아. 간이 너무 심하게 손상돼서 사망한 사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타이레놀을 처방전 없이 그냥 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용량별로 판대요. 고용량도 판대요. 근데 술 드신 분이 그거 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간 독성이 근데 되게 중요한데 연구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요. 데이터도 많이 정리했다고 하지만 FDA 같은 데서는 정리해서 이제 그냥 쓰라고 주거든요. 근데 네. 그게 한 약 1000개 정도. 근데 딥러닝에서 1000개 그러면은 너무 적은데?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게 힘이 있으려면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쓰던 기계학습도 많이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동물 실험 데이터도 많으면 좋지만 안 많잖아요? 그럼 딥러닝 써도 성능이 막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학습이 그런 제대로 것 안 같아요. 되니까. 음. 왜 어렵는지를 가져온 자료예요. 자, 약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네. 저기 하나 달라요. 진짜 비슷하죠. 인공지능으로 약의 독성을 맞출 때 핵심은 이거예요. 구조가 비슷하면 독성도 비슷해 라는 가정이 있어요. 둘이 비슷하죠? 네. 근데 간을 거치면 둘이 완전 달라져요. 근데 실제 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저 밑에 애들이에요. 제가 밑에 메타볼라이트라고 써놨는데 그게 대사체란 얘기예요. 네. 약이 간에서 효소를 거치면 저렇게 바뀌어요. 하나는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네. 하나는 간을 박살을 내요. 어. 이러니까 예측이 힘든 거예요. 분명히 먹을 땐 비슷했는데 어. 완전 달라진 게 데미지를 입히니까 인공지능이 맞추기 힘든 거예요. 지금 동물 시험을 금지하고 있는 게 화장품이에요. 유럽은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동물 시험을 해서 안전성을 봤어? 네. 니네 못 팔아. 오. 우리나라도 법안이 생겼어요. 적용이 되고 있는데, 토끼가 왜 나오냐면은 토끼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화장품이 눈에 얼마나 안 좋냐를 네.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토끼 눈에 발라요. 안 좋으면 토끼 눈은 녹아내리는 거예요. 토끼가 그렇게 많이 희생이 돼가지고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동물시험 대체 얘기할 때 토끼 많이 나오고, 또 동물시험 대체를 좀 장려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네. 데는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구비도 지원해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도 보면은 이제 만약 거기서 주는 상을 받으면 토끼 모양으로 생긴 트로피를 줘요. 토끼가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 대체할 때 쓰는 기술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동물 실험을 안 할 거면 세포 실험을 하든지 아무튼 데이터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 로봇팔이 실험하는 건데 독성과 연관 있는 단백질 혹은 실험값들을 로봇으로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은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으니까 점점 더 인공지능 쓰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논문도 저 데이터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대체 시험으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은 대체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대체됐냐면은 물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네. 거를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이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누가 이 물질이 들어와서 처음에 어떤 단백질이랑 결합을 한 다음에 세포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조직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장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그래서 동물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 라고 단계별로 정리해놨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단계에 맞는 실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물 실험 안 해도 세포 실험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나왔어? 그럼 안전한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저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면서 그런 식의 접근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포 시험과 인공지능 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을 얘기를 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일기예보 얘기할 때 네. 이미지를 이제 인공지능이 막 바꿨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요거를 제너러티브 모델 이렇게 얘기해요. 제너레이트, 생성한다. 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저건 실제 사진이잖아요. 네. 밑에 인공지능은 이미지를 만들어요. 자, 보라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죠. 네. 둘 다 네. 인공지능인데 보라색은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네. 초록색은 들어온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네. 네. 보라색은 진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얘네가 훈련이 잘 되면 진짜 사진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보라색은 초록색을 속이려고 그러고, 초록색은 보라색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네. 진짜 사진인지 가짜인지. 요런 기술이 있는데 요거를 신약 개발에서도 씁니다. 요거는 FDA에서 만든 모델이에요. 저 약물 구조를 넣어주면은 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데이터가 뭐냐면은 약이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막 건드리거든요. 유전자도 건드리고. 그러면은 그거를 한 번에 쫙 스크린에서 보는 방법이에요. 봐도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저 빨간색, 초록색 이런 게 저 여러 가지 유전자나 단백질들이 그 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험을 하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봐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랑 만든 데이터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그럼 저 데이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FDA가 시도를 한 게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은 구조를 넣으면은 네. 저 구조를 변형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약 개발할 때 저 구조를 넣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아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바꿔볼래? 어. 이렇게 바꿔볼래? 이렇게 막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바꿀 때도 쓰고 아니면 실험 데이터를 만들어줄 때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너러티브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게 네. 제일 이슈입니다. 그 지금 얘기하는 모델들의 전부 이슈는 그거예요. 실험을 해야 검증을 확실히 할 수 있죠. 인공지능 결과만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지금 이제 채팅에도 있는데 실제로 결과가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시작부터 부정적인 경우는 좀 그래서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맨 마지막에. 강화학습이란 걸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게임을 할 때 사람이 화면을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하죠. 내가 네. 지금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강화학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학습이 입력값으로 받는 건 사람이 보면 저 화면 이제 게임하면 네. 그래서 강화학습이 게임을 한다. 사람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건데 사람이 화면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화면 이미지를 넣어주면 쟤는 이 상황에서 이거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게임은 특히 이제 서로 맞춰가야 되잖아요. 정보가 이제 핵심이고 이 사람은 이걸 준비하니까 난 이걸로 해서 대응을 해야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대응을 얘가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화학습을 씁니다. 그래서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아까 말한 그 게임 화면이 네. 스테이트, 그러니까 현재 상태. 네. 그래서 상태를 받으면 얘는 액션을 줍니다. 그게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거를 잘 쓴 성공적인 인공지능이 바로 알파고가 되겠습니다. 알파고 유명하죠? 바둑 더 보셨나요? 아니면 저는 장기? 바둑 장기는 둡니다. 전 알까기만. 아, 알까기. 아니면 체스? 체스도 아, 네. 네. 할 줄은 아는데 네네. 장기나 체스나 바둑이나 이기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대를 이기려면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를 파악해야지. 맞습니다. 어. 알파고가 성공적이었던 거는 그 수를 읽는 거를 잘 구현을 했어요. 옆에 바둑판에 막 하얀색, 파란색으로 막 칠해놨죠. 네. 어디 놓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러면 가장 높은 데 돌을 놓는 거죠. 저거 어떻게 찾냐? 오른쪽 편에 있는 게 그 찾는 방식이에요. 네. 현재 빨간색이 현재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디 놔야 되지? 근데 돌을 다 놔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러니까 저기서 딥러닝 알려줘요. 여기 한번 놔볼래? 여기 나와봤어요? 아 근데 별로 안 좋네 게임이. 저 상태로 쭉 진행해보니까 게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뒀더니 이겼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볼까 왼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계속 더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면은 약간 인공지능이 원래 결과를 바로바로 주는데 경기할 때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쫙 펼쳐보면서 찾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그러면서 좋은 걸 찾는 거죠. 자, 요게- 약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고 그렇죠. 자기 혼자서 해보는 거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기 힘들 때 써요. 요거를 재밌네요. 신약 개발에서 어떻게 쓰냐. 요 그림은 보시면은 이제 막 화살표가 있죠. 처음에 시작해서 화살표 끝까지 따라가면 마지막에 분자 구조가 하나 있죠. 저 약을 예를 들어서 찾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거를 실제 실험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나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좋다고 했는데 합성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 합성을 할 땐 저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전문가는 보면 저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저 구조로부터 어떤 걸 처리해서 합성을 시키면 내가 저걸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저걸 할 수 있을까?를 한 논문이에요. 합성 경로를 찾아주는 거예요. 나 저 약 필요한데 그러면 얘가 그럼 이렇게 만들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보면 시작 지점이 달라요. 인공지능이 처음에 쓰라고 한 구조랑 네. 사람이 자존심은요? 쓰라고 하는 구조가 둘이 달라요. 위에 구조는 인공지능이 써보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전문가가 시작하는 구조가 다르죠? 네. 가다 보면 중간에 만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찾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제안했는데 사람도 보니까 저렇게 하네? 그러니까 저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냈어요. 사실 보면은 이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기술을 쓴다면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죠. 혹시 좀 싸게 합성할 수 없을까? 아니면 빨리 합성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찾는 거고요. 근데 사람이 이제 하려면은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합성 경로를 찾아가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약을 개발할 때 맞춰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약효도 보고 안전성도 보고. 그러면은 구조를 딱 주면은 약효는 증가시키면서 독성은 좀 떨어뜨려 줄래?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거. 아직 논문이 안 나갔습니다. 약간 이렇게 초기 구조를 딱 넣어주면은 약효가 있고 독성이 있었는데 네. 빨간색은 올라가고 파란색은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오. 여기까지가 많이 쓰는 인공지능이고 사람한테 쓰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해야 될까를 몇 개 소개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저기 알약은 보이시죠 가운데? 네. 자, 알약을 먹으면 위장으로 들어가겠죠? 네. 네. 흡수가 되면
간을 거쳐서 혈액으로 갑니다. 네. 그럼 혈액에서 폐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몸에서 순환하는 거를 이렇게 모식대로 만들었어요. 네네네. 약을 먹었을 때 우리 혈액의 농도가 얼마나 될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실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인공지능은 아니고 그냥 시뮬레이션 기술이에요. 근데 이것도 규제에서 이런 거를 써서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가 또 있어요. 장기에서 얼마나 흡수가 그쵸. 되냐를 이제 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쓰냐면은 동물 실험 했잖아요. 네. 사람한테 얼마나 먹어도 되지를 볼 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 정보 가지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약을 실험을 할 때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 힘들까요? 임상 시험하기 힘든 경우. 임산부? 임산부, 그쵸? 네. 임산부 안 오시겠죠? 네. 애들도 안 오겠죠? 그렇죠. 나이 많은 분도 힘들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한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는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써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걸 좀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소개해드린 기술은 거의 신약 후보물질 찾는 기술. 단백질하고 신약이 얼마나 잘 붙는지 보는 거는 신약 후보물질 찾는 것부터 이제 세포 시험 부분까지 이제 그쵸, 활용이 될 그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기술이 가능한 건 이제 점점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 가지고 이제 쌓이고 있기 때문이고 세포 시험에서 성과가 좀 있다. 동물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바로 동물 시험하면 좀 위험하니까 동물 시험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시험을 해서 이거 괜찮네 그러면은 실제 동물 시험을 해보고 그다음 이제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한테 얼마나 먹어도 될지를 시뮬레이션 가지고 모델링을 그쵸.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성공적이다 그러면은 가는 거고 만약 버추얼 휴먼이나 그런 사람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또 딥러닝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왜냐면은 신약 개발할 때 가장 큰 비용은 거기서 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벤처 같은 데 보면은 신약 개발할 때 뭐 14년이 걸리고 7조가 든다고 하지만 실제 수익은 그러니까 벤처 같은 데는 끝까지 버틸 수가 없잖아요. 실제 수익은 그래서 사실 앞에서 나요. 그러니까 전임상 통과하고 파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더 큰 데서 그걸 사서 약으로 개발을 해요. 아. 사실 수익은 그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써서 앞에 줄이고 동물 실험까지 빨리 가서 동물 실험을 통과한다? 그럼 수익을 좀 빨리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벤처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한다는 게 거기 그 네,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임상 성공하면은 이만큼 줘. 만약에 최종 성공해서 인센티브까지? 그쵸 그렇게 계약을 잡아요. 동물 시험을 성공해서 파냐 일상을 성공하고 파냐 가격이 엄청 다릅니다. 그렇겠네요. 엄청 다르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대형 제약사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면은 사실 환자가 필요해서 약을 만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대형 제약사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거기서 관심 있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연구가 많이 된 거를 거기서 관심이 없죠. 연구가 잘 안 된 거. 그럼 데이터가 또 적죠. 쓰기 힘들죠. 인공지능을 쓰기가 이래저래 힘들다. 수익 구조랑 충돌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대형 제약회사가 약을 샀는데 개발하려고 산 게 아니에요. 오, 그러면요? 나도 이 약을 개발하고 있어. 그럼 이걸 사서 개발을 안 해야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 거를 이제 개발해서 내려고.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이려고 사는 건지 진짜 개발하려고 사는 건지도 알아야 돼요. 요거는 제가 링크드인에서 본 건데 공감이 돼서 가져왔어요.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에 잘 맞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스톡데일이라는 분인데 월남전에서 포로로 잡히셨대요. 여러 명이 잡혔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당장은 안 풀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잡힌 다른 분들은 곧 전쟁 끝나고 우리가 이겨서 풀려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쟁이 장기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분들은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 못 버텼어요. 근데 저분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단기적으로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제 풀려났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떤 기자분한테 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렇게 붙였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도 좀 비슷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네요. 장래성도 있는데 당장을 보면은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어려운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고 이거 준비할 때 양님이 좀 기업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IBM 왓슨이 좀 유명하니까 검색을 딱 했어요. 근데 바로 나오는 기사가 IBM 왓슨 매각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못 버티고 이제 파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와서 단순히 정확하다기보단 경제성이 사실 우리가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이 좋아. 근데 100만 원이야. 그럼 고민되죠. 그쵸. 근데 5,000원 좀 효과는 떨어지는데 부작용도 조금 있는데 5,000원 그럼 5,000원짜리를 대부분 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할 때 경제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봤어요. 좀 비관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IBM 왓슨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써서 이렇게 잘 좋은 물질을 선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질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공지능만 써서 약을 개발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가지고 찾아낸 물질이 임상에서 성공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없어요, 사례가 아직.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쓰냐면 안 될 놈들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써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될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안 될 것들을 커트하는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스타트rek에 이런 장면이 있대요. 갑자기 우주선 안에 전염병이 막 퍼지면서 대원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정보를 컴퓨터에 딱 넣으니까 컴퓨터가 바로 분석해서 약을 바로 만들어줘서 먹고 회복이 되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 봐요. 언젠가는 이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보면은 약 언제 나와. 사실 생각보다 빨리 승인받았거든요. 뭐 백신이나. 근데 그래도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 좀 신약이 좀 더 빨리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같은 질병이 또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희망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또 최근에 학회 가서 알게 된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약간 인공지능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인공지능을 취미로. 취미로 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쪽이 아니에요. 그 학회에서 또 만난 분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과학은 덕질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무겁고 그런 주제가 아니라 좀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